중수청, 공소청 이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수사 지연이나 서민들이 저는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그다음에 검찰이 2차 수사 과정에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러면서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수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기소 결정의 잘못인지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그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검찰과 경찰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수사와 기소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저러한 그 행안부 장관님의 그런 그 설명은 수사의 실무를 전혀 모르시는 설명이 아닌가 싶고 네. 저러한 그 설명에 동의하는 그 형사 변호사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도 검수완박 이후에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1차 검수완박, 2차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 없는 그런 특히 그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횡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범죄들은요 일반 서민들이 아주 폭넓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기나 횡령 범죄는 굉장히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그리고 법적인 어떤 전문성이 좀 부족한 어떤 수사 담당자가 이 사건은 수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윤호중 그 행안부 장관님 설명하신 것처럼 핑퐁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핑퐁도 아예 아니고 아예 수사 실종이 되는. 그래서 그런 언제 이 사건이 종결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수사 지연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안 수사의 요구권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핑퐁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공소청하고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공소청으로 되고 수사권이 없고 보안 수사권조차 없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중수청이나 뭐 경찰청이나 국수본이나 이런 데서 수사해갖고 이첩을 하지 않습니까? 기소 의견으로. 그러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좀 임박한 이런 사안에서 다시 핑퐁했다가 다시 올 수가 없는 보냈다가 다시 없는 이런 사건에서 기소를 무조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잘못된 수사, 부실 수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범이 따로 있는데 수사가 부실해가지고 다른 사람, 엄한 사람을, 애먼 사람을 잘못 기소를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혹은 몸통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꼬리만 잘라가지고 수사를 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관련자들이 여러 있을 것 같은데 핵심 피의자는 빼고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기소만 해야 된다고 하면은요, 애시당초 수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무죄가 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누구의 책임인가요?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기관 경찰의 책임입니까? 아니면은 공소 유지 활동을 잘못한 그러한 이 공소청의 검사의 책임입니까? 이거 자체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한 그거에 있어서 서로 책임을 떠밀게 되겠죠. 오히려 책임이 누구의 책임을 짓느냐가 훨씬 흐려지고요. 옛날처럼 수사와 기소를 다 했을 때에는 책임지고 그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다 최종적으로 그 검사가 책임을 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공판 검사가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요. 그 죄에 대해서 만약에 그 기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게 되면 그 수사한 검사가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인사상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그 책임 소재가 훨씬 더 명확했다. 물론 제가 직접 수사권을 검사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 윤호중 그 장관님의 저 설명은 오히려 반대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책임 소재가 오히려 더 불분명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이제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그거 다 수사 결과나 기록들은 다 문서로 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수사 기록들 이제 송치를 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수사
기록들을 점검하면서 이게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혹은 위법한 수사라든지 혹은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잡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해라든지 보완 수사를 해라. 예.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에 그 문제점이 더 잘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경찰의 어떤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밝혀내는데 더 크게 이바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와 기소 분리되는 것이 지금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 방향을 잡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나요? 이때까지? 왜 그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 때도 그렇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1호로 검찰개혁을 꼽았겠습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이 지금 모든 공무원 집단 중에서도 가장 불신이 크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검찰 자신도 인정할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거고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는 뭐가 바람직하냐와 관련해서 이미 저는 일종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자,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 대신 이제 수사를 이제 스크린하는 것은 검사가 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 과정에 어떤 위법 혹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으면 검찰이 이를 시정하고 보완 수사를 하게 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는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 요소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수사는 경찰이, 네. 기소는 검사 이런 역할 분담을 이루는 것이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실패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일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법원 여전히 아주 두 가지 분야에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했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또 확대해 버립니다. 그래서 검수원복이라고 그런 말이 완박이 있습니다. 아니라, 네, 예. 완박이 아니라 원복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는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 방향을 오래전부터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걸 법적인 뒷받침해서 저는 새 정부가 이제 검찰개혁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뜻을 잘 이어서 네네. 완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그 보완 수사권 얘기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요 질문 좀 드려볼게요. 검찰은 지금 권한이 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경찰은 지금 인력이나 조직 또 규모 면에서 훨씬 방대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청이 폐지되면은 경찰이 사실상 국내 최대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견제하거나 뭐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속 입법 쟁점인 검찰 보완 수사권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완 수사권 또는 보완 수사 요구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차 교수님, 현재 추진 중인 지금 검찰 개혁 안에서 이 말씀하신 보완 수사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것인가? 어쨌든 윤 장관은 이 권은 수사권이든 수사 요구권이든 이름은 어떻든 간에 있게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사례와 좀 연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는 임지봉 교수님의 결론에는 동의하는데 네. 그 논거나 이후에는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변호를 제가 형사 변호인으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만 뭐 법원이나 법무부나 경찰이나 이런데 위원회에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네네. 몇 년 동안. 그런데 그런 형사 변호인으로서 혹은 형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 활동을 해본 사람도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그 검찰 개혁이 계약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들
그리고 고위직의 어떤 부패 범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어떤 대형 부패 범죄나 혹은 다수의 피해자 서민들이 피해자인 횡령이나 사기 범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 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이제 고소장을 가지고 가잖아요. 혹은 고발을 하러 가면은 지금은 접수도 안 해준다고 해요. 접수도 안 해주고 초기에는 접수를 받고 그냥 홀딩하고 말하자면 시쳇말로 홀딩하고 그 수사가 그냥 정지돼 있는 겁니다.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초기에는 그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한테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오면은 수사를 해주겠다 그런데요. 그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검사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떻게 해갖고 뭐 수사를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변호사가 갖고 가잖아요. 피해자 네네. 측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다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검사가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불충분해서 이대로 기소를 하면은 공소 유지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하라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가. 예. 그래서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락하면 연락이 안 된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나서 전화를 받으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갖고 수사가 지연이 돼서 지금 현재 상황이 예, 이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리고 지금은 그 수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어떻게 담당하고 진행 정도가 어딘지도 알 수가 없는 수사 실종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그 9월 초에 법사위 공청회에서 이제 발표한 뒤로 어떤 법무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네네. 첨부 파일과 함께.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횡령 사건인데 그래서 그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문서를 대신 작성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수사 실종 상태에 있다가 그 피의자 쪽에서 그러니까 가해자 쪽에서 전관을 선임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관은 경찰 출신의 변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갖고 와가지고 하더니 이게 무혐의로 이제 불송치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의 신청을 했지만 그것도 기각이 되고 그런데 제가 또 들은 얘기는 이건 일부의 경찰의 정관의 문제고 일부의 경찰의 문제이긴 합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 쪽의 변호인이 정관 출신의 변호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수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횡령은 이렇게 하고 배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자본시장 거래법 위반 사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가지고 이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해자 쪽에서 수사 방법을 가르쳐주면 네네.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정리해 불송치 주실까요? 결정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피해자가 권력자다 이러면은 혹은 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금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 불평등이 훨씬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 장애인이나 아동 학대의 피해자라든지 시설에 어떤 수용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고 이 고발을 해주면은요 사회단체 고발인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은 영원히 묻히게 되는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임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현실이라는 것은 일부 이제 정관 출신 변호사들한테 듣거나 이제 일부 법무사 분들한테 들은 그런 왜곡된 현실 같고요.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수사의 현실은 뭡니까? 아까 정관예우 말씀하셨는데 정관예우가 지금 경찰의 정관예우가 더 많다고 국민들이 느낍니까? 아니면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정관예우가 더 많고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검사에 의한 정관예우잖아요. 또 판사에 의한 정관예우잖아요. 원래 정관예우라는 것은 판검사의 정관예우가 가장 심한 겁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요. 저는요. 헌법에 권력분립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죠. 그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권력을 나누고 상호 간의 견제 장치를 통해서 권력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대원칙이지만 권력 분립 원리의 내용 중에는요. 이제 기관 간의 권력 분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두고 경찰, 검찰,
공수처 이 기관 간에 서로 물고 물리게 만들어서 서로 견제 장치를 두고 서로 상대를 감시할 수 있게 해가지고 수사와 관련 예. 그를 통해서 이제 견제를 하게 하고 균형을 얻게 하고 따라서 어떤 국민을 위한 그러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이 이제 권력 분립 원리의 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검사는 기소권을 담당하면서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일체 개입을 안 한다기보다 이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에게 반드시 경찰의 수사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권은 줘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검사에게 경찰의 수사에 대한 보안 수사권을 주면 저는 이번에 개혁도 실패한다. 왜냐하면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진다는 네네. 것은 이제 공소청 내에 수사관들을 두고 공소청 내에 검사가 다시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검사가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검사는 이제 보안 수사권을 점점 확대하고 또 남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한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경찰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불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견제하게 해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그러한 수사권을 행사 안 하고 남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도 남용될 수 있어요. 네네.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게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건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보안 수사를 줘서는 하는 안 되지만 것보다는 보안 수사 요구권은 요구할 수 있는 반드시 줘야 네.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검사에게 다시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차 교수님께서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줬더니 뭐 수사가 뭐 한없이 지체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을 살리되 우리가 한번 그런 문제점들을 봤으니까 보안 수사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보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그런 제도적 정치들을 다듬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괜찮지만 1분 내로 짧게. 보안 수사 예. 요구권에 대해서 구속력을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핵심을 흐리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보안 수사 요구권의 구속력을 두는 방향도 교수님 한번 검토해보자는 것이죠. 교수님 말씀하실 때 말을 안 네네네. 끊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제 말 기회를 아니 말하는데 그런데 말을 굉장히 길게 하시잖아요. 짧게 교수님이 더 길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말씀하시죠. 보안 수사 요구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핑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마치 상권 분립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설명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의 선진국들 중에서요. 이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국가는 4인 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고요. 4인 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로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도 최근에 왕실의 그 기소청을 설립해가지고 국가소추주의를 일부 도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조금만 간략하게 SFO라고 부탁드릴게요. 해서 중대 그 비리수사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수사만 하게 했다가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기소와 공소 유지 활동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공소 유지 활동을 하는 사람도요. 수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하는 걸 잘 모르면 왜 A라는 진술인이 진술을 바꾸느냐 이런 걸 모르는 상태면 공소 유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SFO라고 하는 Serious Fraud Office라고 하는 이 기관에도 검사를 파견해서 수사권을 줬습니다. 기소권을 줬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융합해가지고 이러한 그 지능적인 그러한 그 중대 비리 범죄에 대해서 경제 범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소 유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세계적인 트렌드인데 마치 수사와 기소가 권력 분립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무리할 때 한번 큰 총평 발언을 좀 듣고 뒤에 또 나눌 주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어가 보면서 이 말씀 좀 나눠볼게요. 반론의 기회를 네, 뒤에 주제가 있기 짧게 때문에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권력 분립이라는 거는
상권 분립이 아닙니다. 다시 그 한 부 안에 기관 간에 또 권력 분립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호 네. 견제 장치를 둠으로써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뭐 범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와 수사를 이제 분리하고 있는 나라들 꽤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 즉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줘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아주 특수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검사들은 이제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또 좀 엘리트 의식이 있고 완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저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대에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위해서 예.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 결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그리고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검찰개혁, 국민들의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불러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봅니다. 네네. 다시 한번 말씀.